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95부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바 있지만 1593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전라, 경상, 충청 3도의 수군을 통괄하는 새로운 직책으로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책을 신설을 했다는 거죠. 이 삼도수군 통제사는 본래 경국대전에는 없는 직책이에요. 남방 3도의 조선수군 전체가 한 명의 통제사의 지휘를 받아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건데, 조선은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병체계를 상당히 경계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군권이 집중되는 거 되게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책들은 되게 이제 임시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선 조정이 어쨌든 이 3도 지역의 수군을 한 사람한테 이제 전부 통제를 받게 해서 보다 원활한 전투와 작전을 갖다 수행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제 3도 수군 통제사를 과감하게 신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예의 초대 통제사에는 다들 아시는 이순신이 임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조선 조정이 3도 수군 통제사를 신설한 데는요, 1차적으로는 조선 수군의 지휘 체계와 작전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통합사령관들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합사령관들은 보통 임시직이었고 되게 전쟁 끝나면 해체시키는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채찰사가 또 그런 대표적인 자리 중 하나죠. 그런데 삼도수군 통제사는 일단 상설직으로 만들었는데 경국대전에도 없는 걸 갖다 이렇게 왜 이렇게 과감하게 만들었냐? 여기는 좀 이제 조선 조정이 갖고 있는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당시 조선 조정은요, 명제국과 일본이 조선을 패싱하고 강화회담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던 선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수도 한양 버리고서 의주까지 도망을 쳤잖아요.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처음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개전 초기에 있었던 실수들을 만회할 목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좀 화끈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남해안 일대도 수복하고 또 일본에 대한 보복전도 전개하고 그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가 일찍이 이순신에게 직접 교지를 내려가지고 일본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라 라는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이순신의 지휘를 받는 조선의 연합함대가 독자적인 작전을 벌여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줌으로써 향후 전쟁의 전개를 조선 측이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당시 조선의 군대 중에서 제일 많은 전과를 올렸고 가장 잘 싸운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것이 이순신의 수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군이 다 이순신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동급의 지휘를 갖고 있는 3명의 수사, 이순신, 원균, 이혁기, 그 3명이 합자체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순신 한 명한테 통합을 시켜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시키자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이 수군을 통해서 일본군에게 대대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순신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매파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순신한테 맡기면 이거 안심이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조선 수군이 독자적인 지휘 권한이 있었냐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명군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육군의 경우에는 명예 육군이 대대적으로 참전을 했기 때문에 통제나 제약이 굉장히 심했어요. 하지만 수군의 경우에는 조만간 파병될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 명예 수군이 대대적으로 파병이 되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나름의 또 이제 자율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순신은 통제사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웅천 전투였죠. 그때 당시에도 조선 조정의 요구를 충실히 부응해서 강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웅천성을 공략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와 조선 조정은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매파 장군인 이순신한테 통제사 자리를 맡기면은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94년 3월 여전히 지난한 강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은
거제도로 진출하여 다시 한번 일본군을 타격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비록 강화의 다음 중이긴 했지만 이 시기 일본군은 여전히 거제도 부근의 남해안 일대를 돌면서 약탈을 일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수군이 거제도 이서지역까지만 제해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노리고서 일본군은 주로 거제도 이동 지역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순신은 이거를 명분을 잡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회담 중인데 일본군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분탕질을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잡고서 3월 4일 새벽에 거제도 일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 일단 당항포 일대, 오늘날 이제 경남 고성군인데 그 남해안 일대에서 일본군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순신은 곧바로 거제도 서쪽에 있는 비좁은 해협, 정말 여기는 요충지죠. 견내량 해협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어서 약 30여 척의 전함들을 선발을 해요. 선봉들을 선발을 하고 우조방장이었던 어영담을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당항포로 진입하도록 지시를 하죠. 그리고 이순신은 나머지 전함들을 이끌고 당항포를 포위해서 일본 수군의 도주로를 차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선의 연합함대는 미리 조사한 첩보 자료를 근거로 철저한 준비 끝에 정말 신속하고도 치밀하게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역시 이순신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연합함대가 견내량 길목을 차단하고 당항포 해협으로 밀고 들어오자 이곳에서 분탕질에 여념이 없던 일본 수군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화회담 중이라고 생각하고서 설마 뭐 조명 여덕분이 우리를 치겠어? 그렇게 이제 방심하고 여기서 마음 놓고 이제 분탕질 치고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조선의 연합함대가 출몰을 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선봉으로 들어왔던 어영담은 분전 끝에 일본군 전함 17척을 전소시킨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예전에도 이제 썼던 방법인데 조선 수군을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자. 전함들을 아예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도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의 연합함대는 이 이상 추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수군이기 때문에 육지에 상륙해서 추격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명예 군영에서 곧바로 조선 수군의 공세 작전을 제지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일본 측에서 찔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예 장수 담종이는 통제서 이순신에게 금토 패문, 즉 일본을 공격하지 마라 라는 그런 명령서를 전달을 했다는 거죠. 자, 이에 이순신은 하는 수 없이 작전을 종료하고 각기 본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엄밀하게 말해서 조선 수군은 명예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어요. 하지만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이순신에게 통제사를 맡겨놓으면은 아주 강력한 매파이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명예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 작전을 수행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순신이 그 기대에 부응해서 벌였던 전투가 당항포 전투였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월 3일 유시에 벽방의 망장이 보고한 내용에서 외선 6척이 오리량 당항포 등지에 들어와 흩어져 정박해 있다고 한다. 흩어져서 정박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정박해서 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분탕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전령을 내려 수군의 대군을 소집시켜 흉도 앞바다에 진을 치게 하고 정예선 30척은 우조방장 어영담이 거느리고 적을 묻히도록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영담이 선봉들이 끌고서 당항포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보면요, 우조방장 어영담이 급히 보고한 내용에 적도들이 우리 군사들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밤을 틈타 도망하였기에 빈 배 17척을 남김없이 쳐부수었다고 했다. 경상우수사의 보고도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선봉으로 들어간 어영담이 17척을 격파를 했는데 사실 이게 치열한 교전 끝에 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그거죠. 일본군이 딱 보고서 이제 조선수군이 출몰을 하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거의 이제 배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빈 배들을 전부 소각시키면서 조선수군이 일단 당항포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전과를 올리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당항포 해전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1594년 9월이 됩니다. 약 한 반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자, 통제사 이순신은 다시 한번 연합함대를 결성해서 거제도로 출진을 하게 되죠. 이순신은 이번 작전에서 곽재호와 김덕령 등의 의병부대의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 조정도 좀 이제 팍팍 미뤄졌던 작전이었는데, 이에 이순신은 견내량에서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서 거제도 북단에 위치한 장문포 외성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게 됩니다. 물론 장문포 외성 역시 여타 외성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견고한 수비를 자랑했으며, 또 일본 수군이 이곳에 온 거해 가지고 쉽사리 응전하러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수군의 기본 공식은 그거예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순신하고 싸우면은 이거는 백천백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성을 끼고서 연안에 있으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 뭐 전에 있었던 웅천 외성 전투도 이와 유사하게 일어났던 전투였잖아요. 자, 그래서 10월 3일 무렵에 조선의 연합함대는 장문포 외성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외성이란 게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견고해요. 거기다가 그 앞에 함선들을 들여세워놓고 일본군은 철저히 수비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조선의 연합함대는 일본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때 일본군이 과감한 작전을 하나 걸게 되는데, 한참 수비로 일관을 하다가 화공선 한 척을 조선수군 한복판에 보내가지고 화공을 감행하는 그런 대담무쌍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죠. 비록 이 화공작전은 조선수군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적절하게 지휘를 해가지고 재빨리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진 못했는데, 이순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 장문포 외성을 방어선을 갖다 제대로 뚫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불의의 화공을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순신이 이제 한참 분통을 터뜨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문포 외성 공략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단 조선의 연합함대는 물러나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료는 선조실록에 올라와 있는 원균의 장계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올린 보고서가 아니라 원균이 올린 보고서고, 원균의 시점으로 이제 본 겁니다. 왜 원균의 장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일 진시에 주사를 동원하여 적진이 있는 장문포의 강어기에 줄지어 세워놓고 먼저 선봉을 시켜 성에 육박하여 도전하게 하니 적의 무리가 시석을 피하여 성 안에 숨기도 하고 혹은 성 밖의 땅을 파고서 몸을 숨기기도 하였는데 그 수요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문포 외성을 중심으로 그 안팎에 진을 치고서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적이 총을 쏘고 대포도 쏘았는데 그 탄환의 크기가 주먹만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포는 조선군이 사용하는 그런 대구경 총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대조총 종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300여 보나 멀리 날아왔으며 화력이 전일보다 갑절이나 더 있고 설비는 매우 흉엄하였습니다. 적진 근처에 마초가 우수히 쌓여 있었으므로 신은 정예병을 선발하여 수직하는 외병을 쏘아 쫓고 불을 질렀는데 타는 불꽃이 밤새도록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수군이 전혀 전과는 없었던 건 아니고 나름 이제 마초 창고를 공략해가지고 마초의 상당 부분을 또 불태우는 전과는 좀 올렸다라는 거죠. 문제는 육병이 아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적을 주사로서는 다시 어떻게 끌어낼 방법이 없어 매우 통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일본군이 수비로 일관하는 바람에 조선수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공격해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라고 이제 원균의 보고서에도 써있죠. 난중일기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전투 와중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본 수군 화공선 한 척이 과감하게도 이제 화공을 걸어오는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이제 게임이 안 풀리니까 일단 연합함대는 퇴각을 했다가 정비를 한 후 재차 장문포 외성 공략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10월 4일 일단 정비를 끝낸 이순신은 수비로 일관하는 일본 수군에 대해서 보다 좀 과감한 공세작전을 펼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일단 잠시 수군에 가담하게 되었던 곽지호, 김덕령에게 의병부대를 이끌고 육지에 상륙을 해서 장문포 외성을 공략을 해라. 그리고 조선수군은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바다 쪽으로 밀고 들어가겠다. 라는 일종의 수륙 협동 작전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건 아니고 이미 작년 웅천성 전투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본군의 방어선을 한번 흔들어보자라고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곽재우와 김덕령의 의병부대가 육지에 상륙해서 장문포 외성으로 진군을 하고 조선의 연합함대가 장문포의 폭으로 진격해 오자 일본군은 잠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성이 원체 견고한지라 함락이 쉽지 않은 데다가 또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견내량 부근에 있는 영등포,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영등포가 아니고 견내량 부근에 있는 영등포라는 포구가 또 있어요. 거기에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또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장문포를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수군 입장에서는 견내량 방면도 견제를 해야 되고 지금 장문포도 공략을 해야 되고 양쪽으로 나눠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전력이 좀 다소 분산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전력을 집중시켜도 부족한 판국에 전력이 이렇게 분산돼 버리자 조선수군 입장에서는 장문포 외성을 쉽사리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은 다시 통제사 이순신, 육병장 곽재우, 충용장 김덕령에게 상의하여 수륙으로 합동 공격할 것을 계획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원균이고 원균의 장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길을 잘 아는 거제 출신 사수 15명을 뽑아 길잡이로 삼고 신이 거느린 각 선박에 육전을 할 만한 자로서 지원한 31명을 선발해서 곽재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일을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곽재우의 의병 플러스 나름 또 이제 수군 내에서 육전 대원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가세를 시켰다라는 거죠. 4일 묘시에 여러 배로 적진에 돌진에 들어가면서 명화 비전을 쏘기도 하고 혹은 현 승자 총통을 쏘며 도전하고 정예선을 영등의 적소군에 나누어 보내서 서로 들락하면서 이쪽 저쪽을 공격할 기세를 보여 서로 지원하는 길을 끊도록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장문포 외성에 대한 수륙 협동 작전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은 후방에 있는 영등에 있는 일본군이 지원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해야 될 작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수군의 전력이 분산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력을 집중시켜도 모자를 판에 분산된 상황이었고 플러스로 일본군은 끝까지 수비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아 선멸할 길이 없어 분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라고 원균도 이렇게 통탄함을 수리하고 있죠. 게다가 전투가 치열해지자 일본군은 명군이 내린 교전 중지령을 들먹이면서 조선수군이 물러나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듣고서 쉽게 물러난 이순신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순신이 일단 물러나서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장문포로 또 출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시키면은 1차 장문포해전, 이게 10월 3일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차 장문포해전 플러스 영등포해전, 이게 같이 이제 병행돼서 있었던 거, 수륙 협동작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순신이 한 번 더 갔던 3차 장문포해전, 이렇게 3단계로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장문포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은 이번에도 역시 응전하지 않은 채 국권이 연안을 수비할 따름이었죠.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자, 결국 이순신은 이번 출전에서 이렇다 할 전과를 얻지 못한 채 일단 각기 본영으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장문포 전투를 통해서 지난번 웅천성 전투도 그렇고 이순신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만약에 육군이 일본군을 바다 쪽으로 몰아내주지 못한다면은 조선수군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사건이 장문포 해전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순신은 훗날을 기약한 채 일단 후방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군이 장문포 해전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패배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전투예요. 그냥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서 그냥 진도가 안 빠지니까 작전상 후퇴했다라고 봐야지 맞는 전투인데, 문제는 이 전투가 사실은요 전략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가미된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문포 전투 이후로 굉장히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